5, 4, 3, 2, 1. 시사 안드로메다. 시사 안드로메다. 시사 안드로메다. 주파수 94.5MHz YTN 라디오 공식 팟캐스트 시사 안드로메다 18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행 맡은 이동영 작가고요. 박지훈 변호사, 홍상희 기자도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제 표창원 의원 방송이 상당히 반응이 좋았어요. 당연히 좋았죠. 네. 그런데 인기가 좋네요. 네? 인기가 좋아요. 네네. 표창원 의원 인기 좋죠. 네. 근데 오늘 스페셜 게스트 초대한 분도 굉장히 반응이 좋으리라. 인물이 표창원 의원 이상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네. 네. 그 집권 여당에서 인물로는 1, 2등을 다툰다. 넘버 1, 2 정도? 이런 네. 얘기가 있습니다. 당에서 맡고 있는 역할은 원내 대변인입니다. 네. 말하는 걸 좋아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많은 이야기를 털어줄 것 같은데 오늘은 안철수 저격수로 좀 모셨습니다. 불만이 좀 많을 것 같아가지고 네. 방송 나고 나면 우원식 원내대표에게 전화 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되기도 한데 20대 국회 결정권은 국민의당이 가졌다. 한 발 더 나갔죠? 그 다음에? 그런데 이 발언 이후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청와대의 도를 넘는 국회 공격에 대해 대통령께서 사과하십시오. 안 비슷한 것 같아요. 전혀 안 비슷해. 점점 안 나 진짜 비슷해져요. 따라하고 싶진 않아요. 네, 점점 안 비슷해요.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분을 모시고 김민수 부결 사태는 왜 발생한 건지, 안철수 대표는 민주당이 왜 이러는 건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여러 것들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사 안드로메다가 선정한 이번 주 최고의 안드로메다인 바로 이분입니다. 주간 안드로메다. 본부는 응답하라. 응답하라. 본부는 응답하라. 응답하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강훈식 의원 나오셨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배우 같아요. 아유, 전 라디오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경선 때는 안희정 지사의 대변인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경선 끝나고는 문재인 후보의 대변인. 네, 맞습니다. 지금은 원내 대변인. 네네. 대변인이 어떻게 체질이 맞습니까? 아니요, 너무 힘듭니다. 처음에는 체질에 맞는 건 없고, 사실은 대변인을 하면 초선 의원들이 처음에는 좋아합니다.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그렇죠. 얼굴 알 수 있고. 사람들이 좀 알아봐주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은 알아보지는 못하세요. 근데 알아봐주는 것 같다고 생각도 들고, 그래서 처음엔 좀 좋은데, 하면 할수록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다. 특히 원내대변인하고 나니까, 우리 국회에 출입하는 기자가 1,000명 정도 됩니다. 네. 그중에 이제 여당 출입이 400명인데요. 400명이 이제 보통 점심 저녁에 저희가 뭐 술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이제 또 우호적 관계를 형성해야 되니까. 필요하죠. 네. 그렇게 이제 하다 보면은 매일 10명씩 해도 3개월에 한 번 정도 이제 두 번째 얼굴을 볼 때가 되는데 그때쯤 되면 인사이동을 한 번씩 또 새롭게 해줘갖고 계속 그냥 술 먹고 그냥 계속 또 정책 설명도 해드리고 뭐 계속 이렇게 보냅니다. 당에서 카드 나옵니까? 카드?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개인도 납니까 이거? 네, 안 나옵니다. 정말이에요? 아니 한만 술을 좋아하는 거 제가 알긴 아는데 술 제가? 살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하루 일정이 좀 어떻게 됩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석간신문들을 잘 의직을 안 하는데 네. 석간신문으로는 보통 빠르면 10시 마감, 늦어도 11시, 12시 마감이에요. 그러면 이제 석간신문은 아침 6시, 7시 정도 되면 마감 시간에 쫓겨오기 시작하는 거죠. 판 배열을 하고 기사를 마감해야 되는 타이밍이 6시, 7시거든요. 인쇄를 11시까지 들어가니까 11시나 12시부터. 그러니까 보통 6시가 좀 넘으면 석간신문 기자들이 전화가 옵니다. 전화 받고 이제 몇 명 설명해주고 이렇게 하루가 시작돼서 7시 반, 8시 정도 되면은 이제 당 회의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이 라디오 청취하시는 분들이 아침에 정치권들 이야기 나오면 이렇게 화면에 있고 네. 뭐 당대표 또 최고위원 이런 분들이 쭉 계시는 화면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있습니다. 네. 아이고. 그렇게 이제 시작되면 보통 그게 한 9시 반, 10시면 끝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10시에 끝나면은 우리가 여당이라서 더불어민주당이 뭐 예컨대 장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인사 와서 또 정책 조정이라든지 이런 회의들이 쭉 잡히고 그러면 이제 점심시간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 30분 정도 11시 반 정도에 오전 브리핑을 하고 내려갑니다. 그럼 아침 브리핑 야당도 똑같은 최고위원 회의를 하니까 거기에 나온 브리핑에 대응하는 논평과 브리핑을 내놓고 점심 갔다가 그리고 이제 다시 와서 오후 되면 또 이제 밀린
상임위 숙제라든지 또는 민원인들 만나고 이러고 또 오후 브리핑하고 그럼 또 저녁 식사 되고 그러다가 이제 이동영 작가 만나면 어쩔 수 없이 또 끌려 나와서 방송하고 이런 일과를 반복해서 보내고 있죠. 의원님이 네. 블로그에다가 네. 그 원내대변인 100일 글을 쓰셨어요. 네. 그걸 보시면은 하루 일정이 나오는데 5시에 네. 신문을 보기 시작하신다고. 그렇죠. 6시에 전화가 오니까 네. 그러면 그 석간 신문들이 6시에 전화를 할 때는 보통 자기들이 조간을 보고 네. 이 기사가 맞아요? 그렇죠. 이게 틀려요? 이게 방향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떻게 내 거기다 질문을 얹거든요. 근데 제가 조간 신문을 안 보면은 그걸 대응을 못 하잖아요. 힘들다, 그러니까 이제 힘들어. 그때부터 보는 거. 집이 또 서울이 아니잖아요. 아산입니다. 아산에서 왔다 갔다 매일매일. 하니까 네. 지금 오늘 뭐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지만 큰 수술 받고 지금 온 네. 거잖아요. 네, 뭐. 몸이 지금 상대 안 수술해 돼요. 자잖아. 자, 작은 수술입니다. 근데 넘겨주십시오. 원내 대변인 되려 그러면 이 정도 수술은 계속 해야 되는 건가? 아닙니다. 아유. 근데 부끄럽습니다. 참 이렇게 힘들기도 하지만 보람도 있기도 할 텐데 네. 사실 보람 그 있죠. 더불어민주당 그 타고 올라가면 대통령 여러 명 배출했잖아요. 네. 김대중, 노무현 네. 그리고 뭐 YS까지도 올라간다 치면 그분들이 사실은 다 대변인 출신이에요. 맞습니다. 대변인 다 하셨죠. 명대변인으로서 대통령까지 했는데 욕심 있나요? 아닙니다. 저를 그걸 왜 물어봐? 저를 두 번 죽이는. 제가 제일 보람이 있었을 때는 네. 제가 이제 안희정 지사 대변인 경선 때 대변인을 하다가 이제 우리가 지고 나서 문재인 후보가 공식적으로 문재인 후보가 당시 대통령 후보가 딱 되고 난 다음 날인가 네. 여론조사에 안철수 후보랑 여론조사가 딱 붙어서 나왔어요. 네, 네네. 그때 초미의 관심사는 그날 저녁에 JTBC 뉴스룸에 가서 양자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 후보자들을 대신해서. 그랬는데 우리 쪽에서 이제 막 사람을 찾은 거죠. 대변인이 한 10 몇 명 되니까 네. 대통령 선거에. 근데 많은 선배들이 저를 이구동성으로 추천을 해서 제가 그 토론을 가게 됐어요. 근데 전 되게 무거웠어요, 마음은. 왜냐하면 너무 정무적으로 예민할 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쪽에서 딱 준비한 멘트들이 되게 우리를 공격하는 가령 예를 들면 그 당시에 문재인 후보는 개파주의적이다. 네. 패권주의적이다. 네. 뭐 이런 공격들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파벌밖에 모른다. 뭐 이런 공격들을 바로 하더라고요. 그때 자, 양강구도로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문재인 후보 또 안철수 후보 양쪽 캠프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죠. 맞토론을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선대위에서 대변인을 맡고 있는 두 분이 지금 제 양옆에 나와 계십니다. 먼저 민주당의 강훈식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개파 패권주의다. 이건 계속 나왔던 얘기입니다. 특히나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케이스가 당장 어제까지는 안희정 대변인이었는데 오늘 당장 같이 해보자라고 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이제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 나갈 거라고 봅니다. 예. 상대 후보한테 제가 어제까지 안희정 후보의 대변인이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개파주의적이면 내가 여기 와서 문재인 후보를 홍보하겠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우리 당원들하고 그때 제가 실검 1위를 해본 날이 그날입니다. 그날인데 당원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네. 그때 안철수 후보에 대한 본인들의 논리도 우리가 좀 반박하면서 굉장히 의미 있고 뿌듯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름 이제 뭐 저뿐만이 아니라 막 모든 사람들이 고생했겠습니다만 그런 예봉을 막아주는. 네. 그러니까 특히 선거 때는 그걸 공격수 같지만 사실은 방어수 같은 게 대변인이에요. 그때 가장 보람 있으셨으면 가장 뭐 후회됐거나 아팠을 때는 언제셨는지. 후회된다? 후회되기에는 뭐 사실은 굉장히 제가 정책 결정자거나 이런 위치는 아니고 제가 늘 말하지만 제가 기자들이 말진 잡진 뭐 이렇게 있어요. 밑으로 네, 맨 밑에가 말진이고 그 위에가 잡진이고 이러는데 저는 말진 잡진 기자분들을 서비스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후회보다는 그분들 잘 좋은 기사 쓰고 제가 그런 말은 하는데요. 다른 분도 그런 말 하시는 분이 있던데 정치인에게는 첫 번째 만나는 국민이 기자입니다. 그래서 그 기자가 얼마만큼 뭐 정책은 잘 모르지만 저 당은 참 호감가 이러면 대변인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잘 모시고 있습니다. 네. 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녹음 시점으로 14일 목요일 밤인데요. 밤 9시인데 우원식 원내대표가 실검에 계속 오르고 있고요. 2012년 총선에서 후보 단일화 대가로 최측근이 수천만 원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인데 네. 이거 뭐 혹시 아는 내용 있습니까? 지금 녹음 시간으로 이야기하면 2분 후에 네. 본인이 직접 상황 설명을 한다니까 그걸 들어보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고요. 그렇죠. 12년에 본인의 측근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측근의 아버지가 뭐 그런 일에 연루가 돼서 5년 후인 올 봄에 조사를 다 마쳤다는 거예요. 조사가 끝났는데 지금 본인이 이제 그래서 우원식 대표는 올 봄에 알았다는 거예요. 이 인지 자체를.
그런데 이제 왜 지금 이게 나오는지 잘 몰라 하는 그런 눈치인 것 같아요. 측근의 아버지, 뭐 사돈의 팔촌 뭐 이런 것 같네요. 뭐 그런 느낌. 그런 느낌. 측근의 아버지. 그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안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하고요. 네. 먼저 강훈식 의원 프로필을 우리 박주민 씨가 소개 좀 해주시죠. 뭐 본인은 이렇게 대변인으로서 굉장한 활약하고 TV 나가고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알 것 같지만 태반이 몰라요 강훈식 누군지. 잘 모르죠. 네. 제가 멋지게 프로필을 제가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강훈식. 1973년 10월 24일 충남 아산 출생. 건국대학교 총학생회장을 역임하고 당시 교육개혁법 개정 반대운동을 펼치다가 뉴스에 출연했습니다. 신경민 앵커가 그 진행한 MBC 뉴스에 출연도 했고요. 아, 이때부터 그때 방송 재미를 느꼈군요. 인물이 좋다. 말도 잘한다. 저 방송을 해야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대학교 졸업 후에 시민단체하고 연계해서 부패 정치 척결을 위한 낙선 운동을 벌이고 요 2000년 총선에 있었는데 상당히 센세이션을 불러키는 그런 시민운동이었어요. 아주 중요한 어떤 기점의 시민운동이었죠. 2001년 신운 패션이라는 의류회사를 창업했어요. 그래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오. 네. 조사 많이 하셨네. 네, 2004년 손학규 지사 혁신분과 보좌 또 정부특보를 지내고 대학 교수를 좀 했었는데요. 100분 토론도 참석했었고요. 여러 방송 패널로 사실 인물 하나로 이제 밀어붙였던. 말씀도 잘하시잖아요. 저도 같이 이제 방송을 했지만 오늘 방송 사실, 재밌어지겠는데. 죄송하지만 그 인지도를 기반으로 삼아 계속 떨어지다가 20대 국회 충남 아산을에서 첫 국회의원이자 충청권 최연소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습니다. 19대 대통령 선거 경선 과정에서 안희정 후보 대변인 또 문재인 후보 대변인을 지냈고 지금 집권 여당의 첫 원내 대변인을 맡고 있습니다. 신운 패션은 뭡니까? 그러니까요. 이거 궁금해요. 블로그가 심상치 않아요. 네, 공색. 보세요. 강훈식의 레드카펫, 강훈식의 스포트라이트, 이 패션을 보십시오. 수트필이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네, 멋있다. 그게 아니라 이제 네. 각 보좌진들이 레드카펫이 이제 민원인들을 레드카펫으로 모시겠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렇게 오시면 레드카펫에서 민원을 말할 수 있게 네. 하겠다. 이래서 민원인의 날을 준비하고 있는 그 내용이고요. 사실 이제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막 그럴듯해 보이지만 저는 그냥 충남 아산에서 2번 떨어지고 3번째 만에 8년 만에 됐고요. 그 과정 속에서 먹고 살려고 옷도 좀 팔아보고 또 그 경기도지사 보좌관을 하라고 그래서 보좌관도 좀 하고 또 당에서 이러저런 역할을 하다가 미국에 연수를 잠깐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이제 그게 계기가 돼서 방송 뭐 이런 데 좀 나가서 하다가 이제 3번째 출마할 땐 방송 때문에 인지도가 높아졌던 지점들은 있죠. 근데 이제 사실은 그것보다는 2번 떨어지고 나면 인지도가 확 높아집니다. 동네에서. 한 8년 갔다가 고생하면 그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많이 하는데요. 그 삼선 의원들이 원래 우리가 김장철 되면 김치를 담거든요. 네. 국회의원들이 동네 다니면서 김치 담아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너는 몇 번이나 담궜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대충 이게 1년이면 한 100번 정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네. 이제 한 2번 떨어지면 8년 담근 거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한 800번 담궜습니다. 그럼 너도 좀 먹어주지 동네에서. 그런 게 약간 이 있구나. 정도 이야기해야 대충 그래도 좀 이렇게. 그러니까 어제 우리 방송 나왔던 표창원 의원 같은 분은 굉장히 전문가고 또 당에서 영입할 만한 인물의 분들이 또 있고요. 쉽게 됐다고 좀 억울해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런 네. 분들이 또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뭐 그렇게 또 훌륭한 분들이 한 축이 좀 있고 또 하나는 당을 지키면서 당에 있는 그 풀뿌리 같이 활동하는 시의원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뒹굴르면서 또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나이에 비하면 약간 좀 이렇게 쉽게 되는 애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저는 이렇게 동네에서 김장 담그면서 정치 출마를 꿈꿔왔던 지역 기반을 오래 다녔다. 이런 말로 이해하겠고요. 방송을 오래 하셨으니까 방송에 대한 두려움이라 이런 거는 없죠? 긴장감 이런 거. 네, 뭐 그냥 여러분들이 더 긴장되죠. 자기가 보면 이렇게 같이 앉으면 긴장이 되지. 방송 자체가 무섭다는 것보다도 이게 어떤 반응을 일으킬까가 무서운 것이죠. 네, 이게 어떻게 잘 전달돼야 되는데 왜 이게 잘못 전달될까봐 두려운 것이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네. 해보겠습니다. 김희수 헌재 소장 부결되고 나서 어쨌든 원내 대변인으로서 논평을 해야 되잖아요. 네. 상당히 머리가 복잡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제가 그날 굉장히 격한 논평을 한 것 같아요. 강하게. 굉장히 강하게. 윤영찬 수석도 강하게 했었죠 그때. 그게 이제 과정부터 좀 설명을 해드려야지. 이게 나 지금 논평을 찾아보려다가 과정을 좀 설명해 드리면 과정이 대충 이런 거예요.
6월 달에 인사청문회 끝나고요. 7월 말에 상정 시도를 한번 했습니다. 여당이. 그랬더니 임시국회를 해서 8월 임시국회 때 하자. 지금은 아니다. 그래서 한번 딜레이를 시킵니다. 8월 15일 날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에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통과시키자 그랬더니 8월 30일 날 그럼 상정을 하자고 이야기했는데 그 전날 김동철 국민의당 대표가 이유정을 네. 떨어뜨리지 않으면 우리는 못하겠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 좀 전날 입장을 바꾸니까 상정해서 또 그러면 안 된다 그랬는데 공교롭게 이유정 후보자가 본인의 마음에 어떤 변화를 일으켜서 그 다음날 사직서를 냅니다. 물러나셨죠. 그래서 바로 가서 다시금 하자 상정을. 그래서 3일 후에 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3일 후에 국민의당하고 하자. 그래서 그럼 3일 후에 하자고 해서 그럼 3일 후에 이제 하려고 하는데 고마침 또 장애투쟁을 선언하죠. 딱 맞췄어요. 네, 그 전에 네. 직전에 장애투쟁을 하니까 자유한국당이요? 자유한국당이 장애투쟁을 선언하죠. 그리고 나니까 자유한국당이 들어와야지 해야 되지 않겠냐. 네. 제1야당이 없는데. 그래서 또 기다립니다. 네. 그 자유한국당이 들어왔죠. 자,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 기다릴 때 부결시킬 때니까 자꾸 연기하자고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적어도 국민의당이 도와줄게. 네. 이게 암묵적으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그날 점심에 김동철 의원이 우원식 대표한테 점심 때 전화해서 20표는 되니까 네. 크게 걱정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고 이제 언론에 다 나온 네, 상태였어요. 그런데 실제로 투표를 해보니 146대 146에 부결이 된 겁니다. 네. 145대 145로.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굉장히 당혹스럽고 어떤 의미로 보면 이렇게 한 3번, 4번 연기하지 않고 처음부터 우리는 반대다.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 또 우리들의 반란표가 있다. 민주당의 반란표가 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도 또 100번 잡아줄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안철수 대표는 역시 봤지. 20대 국회 결정권은 우리한테 있었어.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한 분이 거짓말하는 거죠. 네. 정확하게 보면 안철수 대표 의지대로 부결된 것이니 결정권이 있다라는 표현인 것인지 아니면 정말 우리 당에 그 반란표가 있는 것인지의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과거에도 이런 공조 내지는 같이 협력하는 문제가 있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단 말이죠. 네. 뭐 예를 들면 이낙연 총리라든지 뭐 그 과정에 있었던 김상조 위원장이 이렇게 그렇죠. 표결이 붙었던 이러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국민의당하고 이야기하면 됐단 말입니다. 근데 이번은 유독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정권은 본인한테 있다고 말하는 안철수 대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로서는 안철수 대표의 당시에 굉장히 격앙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그 당시의 논평을 이야기하면 한나라당과의 적폐연대다. 제가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는데 자유한국당 죄송합니다. 이게 아직 한나라당 그 없어졌어요. 저는 아직도 제가 야당인 줄 알아요. 네, 없어요. 저도 빨리 여당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야당인 줄 아는데 자유한국당, 한국당과의 적폐연대다라고 제가 표현했는데요. 당시에 그게 아마 당시에 우리 당의 어떤 격양된 그런 마음을 보여드린 것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 좀 속 시원하게 한번 요거는 뭐 방송에서 하기 좀 어렵고요. 팟캐스트용으로 네. 속 시원하게 대변인 왕장 떼고 좀 억울하고 좀 분한 것들 진짜?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지금 말씀 좀 드릴게요. 이건 편집해서 팟캐스트로 팟캐스트로 보낼 겁니다. 편집 복잡할 텐데. 알아서 하겠죠. 뭐 그런 것까지 걱정해요. 이 우원식 원내대표 말 들어보니까 국민의당 김동철 대표하고 박성진 후보자라든지 유영진, 탁현민 세 사람만 경질하면 김희수 후보자 통과시켜주겠다. 거래 시도 있다 하는데 맞습니까? 일단 예. 팟캐스트용으로 완장 떼고 하더라도 예. 사실 이 방송이 될 때 제가 가장 걱정되는 것은 저희가 김명수 대법원장을 통과시켜야 되기 때문에 저의 발언이 그렇죠. 혹시 예. 당 전체에 누가 되지 않을까 굉장히 심각하게 우려가 되고 어렵다. 어렵다. 이게 여당 원내 대변인의 그렇죠. 형편입니다. 그렇죠. 사실 뭐 또 생각해 보세요. 오늘 추미애 대표가 땡깡 부리지 마라 했다. 이 땡깡이 발언에 땡깡. 문제가 네. 돼서 네. 이야기했는데 제가 여기서 비속어 섞어서 팟캐스트 뜨면 대변이라는 사람이 말이야 나와서 이렇게까지 짓거리는데 우리가 어떻게 김명수를 통과시켜 줄 수 있느냐? 기술적으로 라고 하면 기술적으로 저는 뭐 거의 매장됩니다. 120명이 이번에 120명이 우리가 어떻게 투표했는지 잠깐만 그 이야기 좀 네, 먼저 그 드릴까요? 말씀해 네. 비하인드 스토리야. 네. 120명이 우리가 반란표 없다. 저는 확신하거든요. 예. 절대 반란표가 없습니다. 왜 없냐?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우리 의원들 단톡방이 있어요. 예. 단체 톡방이 있는데 김현미 장관이 아침 9시 30분에 오늘 표결합니까? 저 지금 세종인데 올라가야 됩니다. 라고 딱 단톡방에 올려. 그럼 120명 중에 삼선 밑으로는 다 쫄아 있어. 일단 오늘 다 가야 됩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 고참 중에 하나가 세종시에서 투표하러 온다는데. 장관인데. 그러더니 좀 있다가
박영선 의원하고 유은혜 의원이 로마에 있는데 일정을 바꿔서 위약금을 물고 한국에 들어오고 있다. 12시면 도착한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와. 그걸 의원들 사이에서 쫙 돌을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제가 원내대변이니까 강 대변인 오늘 해 안 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오늘 합니다. 두 가지만 딱 김현미 장관이 오늘 톡방에 올린 거 못 보셨어요? 봤어. 상황 아시겠죠? 그리고 박영선 의원, 유은혜 의원이 로마에서 일정 파기하고 지금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는 비행기입니다. 12시 도착합니다. 딱 그러면 눈이 쫙 잡혀요. 네. 설령 100번 양보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더라도 네. 당이 이런 정도 수준이면 눈치 봐서 못하는 거 있잖아요. 야 여기서 그렇죠. 잘못 이야기하면 우리 다 간다. 그래서 그날 분위기는 절대 그렇지 않았고요. 이런 와중에 우원식 대표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이우정 후보자가 낙마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김동철 대표가 박성진 장관하고 유영진하고 탁현민 행정관하고 셋 다 날려라. 그럼 통과시켜줄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원식 대표가 내가 도저히 이렇게 못하겠다. 네. 못하죠. 이거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박성진 장관 후보자는 당시에 청문회 전날이었어요. 그렇죠. 청문회도 안 했고 말이야. 그거 어떻게 우리가 난리라고 하냐.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못하겠다 그랬더니 정 그렇게 하고 싶으면 니네가 공개해라. 아예. 이우정처럼 이우정 낙마하면 통과시켜주겠다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이 세 사람 낙마하면 통과시켜도 공개해라. 그럼 우리도 그냥 싸우겠다 차라리. 네. 이 대목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뭐라 하셨대요? 그리고 나서 이게 또 재밌는 게 네. 기자들한테 그러니까 본인이 공개 발언을 안 하셨어. 네. 김동철 의원이. 근데 기자들한테 나와서 다 말씀을 하셔. 날리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데. 이래놓고 좀 있다가 2시간인가 지나서 이게 낙마가 되고 나서 저 이제 네. 정말 그게 더 마음 아팠는데 국민의당의 중진 그봐 셋 중에 한두 개라도 날린다고 하지 그럼 도와줬을 텐데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반란표가 니한테 있는 거야. 또 이렇게 말씀하시니 요 방송 빠졌다. 이거 팟캐스트로 하지 말고 본방으로 냅시다. 그래. 그렇죠. 좋다. 본방으로 냅시다. 네. 이거는 네. 맞는 말이고 팟캐스트 굳이 갈 이유가 갈 이유가 없어. 언론에 괜찮아. 잘 알려야 돼요. 그럼. 박모모 저랑 이름 비슷하죠. 박지훈.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뭐 저도 들은 이야기예요. 받은 글. 좋아. 앞서 말씀하셨지만 결국 뭐 안 대표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가 그냥 원외에 있을 때하고 달라진 건 실제로 그 당의 뭐 그 당에서도 그런 자체 분석이 있던데 안철수 후보가 대표가 되면서 자체 지지율이 20% 올랐다는 거 아니에요? 5%에서 6%로. 방송을 지금 내 이야기를 안 듣고 있는 거지. 아니, 듣고 있어요. 지지율이 5%에서 6%로 20% 올랐다고 하는데. 어이가 없어서 묻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만큼 안철수 후보가 실제로 당 지지율의 변화는 주지 못했지만 의원들 사이에서는 본인이 당대표 시절에 비례를 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네. 분위기 작용 굉장히 합니다. 비례대표 13분이거든요. 대부분 다 안철수 후보 그렇죠. 사람이라 봐야 되겠죠. 네, 반 이상 그렇다 봐야죠. 네. 그 사람들이 다르게 했다. 그런 분들은 뭐 일단 기본적으로 빼놓고 따져야 되는 건데. 그럼 보면은 결국 국민의당이 보수 야당의 색깔론에 이제 편승한 거다 이렇게 보세요. 보수 정당이 어떤 신호를 보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대목인 거예요. 네. 본질적으로 보면 왜 김희수를 반대했느냐. 명분은 사실 많이 부족하죠. 이거 왜 반대했을까요? 그거를 나는 저는 알 수 모르겠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알면 네.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차라리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은 그 사람 약간 너무 소수파야. 네. 뭐 이념이 문제가 있어. 그냥 알았어. 그냥 당신들 생각이 그러니까. 그럼 그런 거라고 반대하는 건지. 아니 왜 반대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저희가 납득 가능해야 되는데 납득되지 않는 행동을 하는 정당과 그냥 같은 편을 먹은 거죠. 이건 그때 마음입니다. 지금은 네, 달라졌습니다. 네. 꼭 잘 지내고 꼭 네. 잘 지내고 꼭 네. 잘 지내고 싶습니다. 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어떤 합당 시그널, 정기 개편에 신호탄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런 이야기가 나올 법도 하게 하다. 예, 알겠습니다. 만들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자, 여당 원내대변인으로서 안철수 대표, 홍준표 대표 누가 더 껄끄러워요? 저는 안철수. 솔직히. 홍준표 대표는 그래도 편하죠. 예전에 저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정영근 의원이라고 막 이렇게 고문 기술자 네네, 하시고 막 네. 그랬던 의원 계셨잖아요. 의원, 그리고 네. 그분보다 더 먼저 저 구민가 김용갑 의원인가 아마 있었을 거예요. 있습니다. 예전에. 김용갑. 예전에 예. 이제 뭐만 말하면 빨갱이들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러면 차라리 그분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분들이. 홍준표 의원 아니 그러니까 말하는 그냥 거죠. 그분은 그런 메커니즘이야. 예. 그 시대를 살고 계신 거야. 지금 시대를 사는 게 아니라 빨갱이가 막 넘실넘실 거리는 시대에 살고 계셔서 말만 하면 빨갱이 새끼들 하는 분은 그냥 그러려니 해요. 네. 근데 동시대에서 그런 말 하면 약간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근데 이 대표님들도 보면 그냥 예전 분들이시구나. 네. 홍준표 대표님 보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거를 지울 수가 없어요. 예전에 정치하셨던 분이구나.
그렇죠. 예, 그냥 그래서 그러신가 보다. 이런 게 차라리 되는데 안철수 대표 보면 정치 그렇게 하신 지 오래 안 된 것 같은데 왜 저러시지? 약간 이런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요. 처음 이미지하고 너무 달라. 그죠? 오히려 옛날 분들은 그냥 그런 옛날 분이라서 그래.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어른들이 말해도 우리가 들을 것만 듣잖아요. 나이가 좀 되면.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이분은 아니 그냥 거의 뭐 형또래 정도밖에 안 되시는데 왜 저러지? 왜 이렇게 이해 안 가는 행동을 하지? 이런 느낌이 많아서 더 껄끄럽습니다. 네. 자, 완장 떼고 하는 코너 끝났습니다. 이제 다시 라디오로 돌아갑시다. 완장 다시 달아야 됩니다, 이제는. 네. 자, 다시 달고. 네. 그 안철수 대표가 13일 날 전북을 방문했는데 전북 그 쪽에서 많이 반대를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놓고 어디다 대고 여기를 오냐 이렇게 반대했는데 그게 신경 쓰여서 그런지 안철수 대표가 부결될지 몰랐다. 전혀 의도한 게 아니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이게 20대 국회 결정권은 국민의당이 가졌다 그러면서 한방 웃음 지었던 게 얼마 전인데.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말을 바꿔버려요. 여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사실은 오히려 청취자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딱 이틀 사이로 이틀 전에는 결정권은 내가 있습니다. 네. 이틀 후에는 부결될지 몰랐어요. 몰랐다. 정말 대통령이 안 돼서 다행스럽습니다. 이거 끝났다니까요. 완장 뗀 거 끝났습니다. 끝난 거 아니야? 예, 끝났습니다. 하여튼 뭐 라디오들 듣고 계신 여러분, 우리 제작진하고 전혀 관계없는 강훈식원의 단독 발언이었다는 거 알아주시고. 저 대변인 아닙니다. 네. 당 대변에서 말한 게 아니고 네. 국회의원 강훈식으로 얘기한 겁니다. 근데 안철수 대표 다음 타깃이 또 강경화 외교부 장관 비롯해서 지금 4강 대사 모두 교체하겠다. 물러나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어요. 주장하고 계세요. 예, 적절치 않습니다. 이제 방송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교의 문제는 그리고 대사의 문제는 러시아 전권 특명 대사라는 이름이 네. 풀네임입니다. 네. 그러면 전권 특명 대사라는 건 대통령의 전 권한을 대사가 대신해서 쓰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그런 권한을 내가 바꾸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그 외교관 특히 대사들은 대통령의 권한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청문회도 안 하는 것이죠. 네. 자, 강경화 외무부 장관 어떻습니까? 정말 많은 걱정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만 여야의 많은 지난한 싸움 속에서 특히 유엔의 문제를 지금 가장 적극적으로 풀고 있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마치 본인이 임명권자인 것처럼 뭐 여기를 바꾸겠다 말겠다 하는 것들은 야당 대표로서 좀 더 구체적인 팩트를 갖고 지적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강경화 외무부 장관 이래서 안 된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잘 되기 위해서는 이런 외무부 장관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4강 뭐 예를 들면 대사 바꿔야 된다. 비전문가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의 논리로는 야당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쓴소리를 좀 듣기에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아까 뭐 김용갑 의원 얘기하면서 옛날 사람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 외교부거든요. 외교통상부죠. 외무부가 아니고 참 강훈식 옛날 사람이네요. 외무부. 한나라당부터 지금 시작해서 아니 진짜 오늘 몸이 안 좋아. 얼굴은 많이 당황스러워요. 얼굴은 동안이잖아요. 네. 30대 같은데 진짜 몸이 안 좋아. 정치 오래 한 것 같아요. 나 진짜 몸이 안 좋아. 외교부 공보부 얘기할 것 같아. 아니 오래 하셨잖아요 정치를. 무인도 잠깐 얘기하죠. 왜? 저 김장을 오래 담갔다고 얘기했잖아요. 정치를 한 건 얼마 안 됐어요. 호남 요즘 분위기 어떻습니까? 호남은 아직도 제가 볼 때는 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좀 바라는 게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9년간 사실은 뭐 인사 문제라든지 모든 것들이 완사이드하게 한쪽에서 이렇게 진행했던 반면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뭐 서울 뭐 빼고는 가장 많이 되는 게 영호남이 거의 동시에 많이 됐잖아요. 특히 호남의 차별에 대한 게 현저하게 줄었거든요. 뭐 장관 또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총리와 비서실장이 둘 다 호남인 경우는 역사상이 많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죠. 이런 정부에서 있다기 때문에 호남도 이 정권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성공을 해야 다음번도 이렇게 좀 인사를 균형적으로 쓰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그런 속에서 문재인 정부와 현재 민주당을 많이 응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여쭤보냐면 국민의당이 또 한편으로는 호남 예산 홀대론 살살 불 띄고 있거든요. 있습니까? 네. 저는 믿기지가 않은데 무슨 사실인가요? 말인지.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거 잘 들으세요. 네. 예산을 우리가 세우잖아요. 네. 그럼 예를 들면 1조란 예산을 세우면 그거를 국토부에서 예를 들면 도로를 깔기 위해서 1조를 세우면 그 다음 년도에 1조를 다 쓰면 그 다음 예산을 또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1조를 세웠는데 5천억밖에 못 했어요. 그러면 5천억이 남죠. 네. 근데 1조를 또 세우진 않아요, 보통. 그렇죠. 그렇죠. 당연히. 근데 이게 정치인들의 문제인데 솔직히 보면 예산을 많이 땄다고 해요. 얘가 집행을 하던 않던. 네. 그게 제일 많은 예산이 영남하고 호남이에요.
영호남이 제일 많아요. 전국적으로. 왜냐하면 도로 예산 이런 데가 서울이나 수도권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선심성으로 예산 발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약에 청취자 여러분 도로 가는데 예산 많이 땄다, 뭐에 많이 했다 이런 것들 너무 중심으로 보지 마세요. 실질적으로 되는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허수라는 거네 거의. 그런 허수가 많이 반영돼서 그것들을 털어내고 올린 거고요. 두 번째는 이번 정부에 와서는 SOC 예산, 즉 도로나 철도 가는 예산보다는 복지 예산을 대폭 늘려서 사람 중심의 예산으로 세우고 있어서 그거는 전체적으로 감액됐습니다. 그거는 영남, 호남 전국이 다 똑같고요. 그래서 그런 감액 부분과 또 과거에 집행하지 못한 예산에 대한 반영이지 이렇게 하는 것은 낡은 지역주의를 부활시키는 것 그 이상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팩트 체크하면요. 호남보다는 영남하고 지금 강원 지역과 있는 충청이 더 많이 깎였어요. 예, 많이 깎였는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속상하니까. 충청도 국회의원으로서. 그래요. 그런데 그 목요일 날 그 국민의당이 또 민주당한테 강하게 또 역공을 펼치더라고요. 대통령이 사과해야 되고 추미애 대표가 사과해야 되고 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대법원장 협조하지 않겠다. 안 하겠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국민의당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강대강 대치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정부 여당이 관계 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관계 개선 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저 방송이 꼭 내보내 주십시오. 우리 정말 국민의당과 또 야당과 다 합리적으로 대화해서 공통 공약을 풀어나가고 국민들에게 편안하고 복지의 삶을 열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조금 조롱으로 들리는데요? 진심입니다. 진심인데요. 그 협치라는 것이 쪼부리협의 협치도 있고 또 같이 함께 협동해서 한다는 협치가 의미가 있다라면 우리 함께하는 협치를 하려고 그랬더니 자꾸 좁은 협치 요거 하나 해줄래? 그럼 내가 이거 해줄게. 이거 안 해주면 내가 안 할 거다라는 방식으로는 협치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크게 같이 뭘 만들어내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은 이런데 니네 생각은 어떠냐. 이렇게 하면서 뭘 만들어 나가는 협치가 됐으면 좋겠고요. 사과하면 도와줄게. 사과 안 하면 안 도와줄 거야 하는 협치를 국민이 원하는 협치라고 생각 들지 않습니다. 정치는 뭐 딜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예. 국민을 볼모로 삼으면 안 된다. 그런 의미 얘기했다고 보고요. 이 질문 한번 드려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이 추미애 대표하고 우원식 원내대표 가장 가깝잖아요. 우리 강 의원님이. 네. 어때요 두 분 관계? 사이 좋으세요? 네, 좋아요.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상징적 사건인데 얼마 전에 김희수 헌법재판소장이 부결되고 직후에 최고위원과 3선 이상 의원들이 다 모여서 한 38명이 모였습니다. 저도 대변인이라서 그 자리에 배석하고 있는데 들어와서 우리가 대책을 논의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그 본회의장에서는 본회의가 열리고 있었고 대정부 질의를 하고 있었죠. 추미애 대표가 모두 말은 끄고 그다음에 우원식 대표가 일어나서 어쨌든 이번 사태에 대해서 이번 사태는 원내의 책임이고 누군가 책임져야 됩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그런데 이구동성으로 많은 그 다선원들이 그 말하자고 모인 게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자리에서 추미애 대표가 오늘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러 모인 게 아닙니다. 지금 우원식 대표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이 문제로 더 대우가 흐트러지고 중심으로 나가지 못하는 게 더 문제입니다. 이 논의는 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딱 정리하셨습니다. 요 한 사건으로 여당의 투톱 체제에 이상 없다 이렇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강원식 대변인은 원내 대변인 그만두고 싶었는데 저는 그만두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로 몸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우원식 원내 대변인 그만둔다 할 때 아싸 나도 그만둬야지 이랬다가 그만둡시다 막 이렇게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어. 계속 하는 걸로 하는 거고 그 지금 뭐 박성인 후보자에 대한 논란은 계속해서 나고 있는데 그래 사람이 없습니까? 26명 7명 하다가 마지막으로 했던 8번째라고 제가 들었는데 문제점은 이런 거예요. 최초의 중소벤처부 장관이라는 것이 사실 실물 경제의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대부분 주식을 갖고 있는데요. 주식을 백지신탁해야 되거든요. 그게 장관의 기본 조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렵네요, 사실. 그게 좀 어려워서 많은 분들이 못 한다고 하고 누가 추천했는지 물어봐도 됩니까? 두 번째는 사실 인사청문 제도의 문제도 있죠. 누가 추천했는지 대답을 하면 바로 특종입니다만 안 하시겠죠. 아마 이 방송 나갈 때쯤 정리하지 않았을까? 제가 해놓은 거 많이 좀 날려주세요. 그 방송 나가서 예를 들면 그때 뭐 대선 때는 한참 정말 핫했으니까 누구나 다 TV를 지켜볼 때고 그러면서 방송하고 막 하면 혹시 그 아내분이 모니터 해주고 충고도 해주고 조언도 해주고 합니까? 방송 선배잖아요. 네, 해주시죠. 한참 선배지. 저보고 당신은 너무 말을 편하게 해 방송 나가면 그게 문제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안 편하게?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는 앵커니까 이제 기자를 오래 했고 앵커니까 이제 뭐 표현도 되게 정확해야 되고 이렇게 딱 그 갖춰진 환경에서 말하기를 딱 바라니까 그런 지적을 많이 하죠.
그래서 당신 너무 편하게 해. 좀 이렇게 그러니까 사투리. 저 사투리도 되게 잘 쓰거든요. 와이프랑 그 가족들이랑 이야기하면. 모든 서울말이 빨리 죄송합니다. 서울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아니야. 아니 근데 막 한 번씩 나와요. 막 네? 저도 모르게. 이게 사실은 충청도 말로 하면 토론이 잘 안 돼요. 네, 느리니까. 느려서 그런 게 아니라 충청도는 말을 못하게 하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싸울 거라고 보시는데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그러면 앵간히 아시겠죠. 계속 그러시겠죠. 우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싸움이 잘 안 돼. 나 강 대변인한테 이런 거 몇 개 들었거든요. 네. 들을 때는 빵빵 터져. 하나만 더 해줘봐요. 하나 있어요. 충청도시 개그 있잖아. 하나만 더 해줘봐요. 아니 충청도시 개그가 아니라 이거 우리 삶이니까. 제가 2008년에 그 지구당 위원장을 할 때인데 이명박 때인데 행정수도 이전하다가 이명박 대통령이 안 한다고 하셨어요. 친구들은 10명하고 내일 데모를 데리고 나가자고. 야! 우리가 뭐야? 우리 무시해도 정도가 있지. 충청도를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야? 우리 내일 진짜 한번 가서 싸우자고 30분을 막 떠들었어. 친구들이 다 아무 반응을 안 해. 네. 내일 나갈게 안 나갈게요? 그랬더니 아유 왜 그래요? 야 쟤 왜 그러는겨? 그랬더니 저거 세종시에 땅 사나 봤는디 땅 산 거 같은디 이래. 그리고 나서 데모 다 나와 다음날 너 왜 나왔어? 그래서 훈식이 세종시에 땅 있디야. 그러니까 저렇게 흥분하지. 저거 왜 흥분한디야?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다 나오시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충청 사람들이 또 그러면 막 머리띠 두르고 막 예를 네. 들면 호남이나 영남 분들은 아싸라게 하시잖아요. 네, 그런 거. 네. 충청도는 머리띠 주머니에 탁 넣고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다니면서 아, 형님도 오셨시오? 형님은 왜 오셨시오? 그랬더니 형님도 훈식이 세종시에 땅 산 거 들었시오? 그렇군요. 아니 지금 팟캐스트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또 팬들 분들이 많으니까 구독자 여러분들로부터 질문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요? 네. 존경하는 대변인은 누구입니까? 역대 현대 뭐 지금 다. 재밌다. 이거. 이거 좋지. 네. 바퀴 얘기한 거 아니야? 아니야. 제가 이번에 느꼈는데 이분이 저한테 사실은 특강을 해주셨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이낙연 총리입니다. 너무 잘하세요 요새. 예, 이낙연 대변인이 사실은 이제 아까 우리 와이프 이야기도 잠깐 했지만 우리 장인도 기자거든요. 그러세요? 그러니까 장인하고 같이 기자 생활 하신 분이라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저도 이렇게 아는데 저한테 딱 말해주더라고요. 강 대변인 처음에 이제 원내 지도부가 돼서 총리하고 이렇게 만나는데 저는 그 전부터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당에서 같이 활동도 했고 그랬더니 글자는 32자가 되면 네. 그러니까 한 문장으로 32자, 두 문장으로 30자 그리고 세 문장으로 28자에 말해야 방송에 딱 들어가는 글자 수로 그렇다는 거예요. 야, 그런 것도 계산해. 그거를 쫙 설명해 주시면서 내가 그렇게 해서 대변인 때 되게 잘했다고 들었어. 그러면서 본인이 했던 논평을 말하는데 그게 이회창 씨의 그 호화빌라 사건. 네. 네. 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 팩트는 체크해 보셔야 되는데 아버지가 108평, 딸이 아래층에 108평, 아들이 그 아래층에 108평.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입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들어야 이게 팩트만 그렇죠. 올려놓고 하는. 쏙 들어오도록. 하나 한다는 그게 방송에 쫙 나갔대요. 네. 뭐 그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워딩은 틀릴 수 있는데 그걸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시면서 저한테 그런 훈련을 좀 해라.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그런 저런 조언들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집중 논평을 꼭 손봐라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그래서 많이 도움이 되고. 이낙연 대변인? 이번에 대정부 질의에 답변하신 거 딱 보면서 너무 잘해요. 역시 내가 배울 분한테 배웠다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저도 정신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조곤조곤하게. 네, 사이다 발언이었죠. 그런데 그 뭐 지금의 여당 출신의 대변인은 명대변인이 많죠. 뭐 김대중 노무현 다 명대변인이었고 또 방금 얘기했던 이낙연 총리도 그러는데 사실은 기자들 사이에서 최고 대변인 하면 사실 박희태 대변인은 많이 꼽아요. 네. 그분이 또 굉장히 명언을 많이 남겼어.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 사람 내로남불. 내로남불. 네. 총체적 난국. 아, 야당의 여의도 집회는 여의치 않았다. 보람의 공원 집회는 보람이 없었다. 뭐 이런 거 한마디 그냥 싹 소위 말하는 코를 죽이는 대단한 박수를 많이 받았는데 그런 명 대변인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더 있어요. 그 이동영 작가는 진짜가 나타났다 해서 언제 놔주실 것인가? 말 좀 놔줘요. 우리가 집권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떠날 거라고 봅니다. 집권하고 있는 한 본인도 진짜가 나타났다를 끼워넣는 게 효과적일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정무적 판단은 이 작가님 저한테 맡기십시오. 이제가 죽어가야 힘들어서.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좀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저희가 마칠 때 항상 우리 손님한테 엔딩곡을 정해달라고 합니다. 오늘 뭐 어떤 곡을? 이 밤에 하는 거니까 그 나크논 헤븐스도인가? 예. 그 노래 있죠. 밤에 하는 방송이니까 네. 이게 좀
한 번쯤은 좀 이 밤에 한번 들으시면서 좀 이렇게 좀 오늘 하루 좀 생각해 보시고 내일부터 또 새로운 한 주를 시작을 잘 하셨으면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 노래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어렸을 때 많이 들었죠. 제가 중고등학교 때 많이 듣던 노래예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밥 딜런? 밥 딜런. 네, 밥 딜런이죠. 밥 딜런의 Knockin' on Heaven's Door 들으면서 우리 방송 마치고 강호식 원내대변 보내드리고 저희는 그러면 다음 주 뵙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곡은 YTN 라디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밤 11시 20분에 확인하세요. 시사 안드로메다 49금 여기부터는 불방 버전 팟캐스트 전용 구역입니다. 지금부터 방송되는 내용은 FM 94.5MHz YTN 라디오와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미리 사전에 분명히 고지합니다. 이 방송을 청취하시던 분들은 잠시 숨을 고르시고 고 스톱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도덕성이 남달리 투철하신 분들, 순진무구하여 비속어와 욕설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 심신미약자, 빈속, 임신부, 노약자, 고혈압, 컨디션 안 좋으신 분, 비위약하신 분들은 주의하시고 꼰대들은 절대 사절합니다. 홍 기자의 은밀한 뉴스. 이거 실화냐? 뭐야? 이거 왜 해 자꾸? 너무 좋아. 팟캐스트 버전으로 돌아왔습니다. 홍 기자의 은밀한 뉴스 시간인데 어제 남배우의 출연 대단한 성과. 야, 한호. 이 형이 수다맨에서는 그렇게 힘을 못 발휘하더만. 저는 정말 반했어요. 여기서 발휘 하시네. 그러게 말이죠. 고정으로 갈 것 같아요. 대단히 좋아하네요.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불렀습니다. 남배우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형님. 네, 반갑습니다. 삼성 야구가 9위로 고정될 것 같은데 꼭 야구할 때 이렇게 계속 불러야 되겠습니까? 네. 예, 이승엽 은퇴합니다. 네, 이승엽은 나갑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은 오늘 홍 기자의 은밀한 뉴스 어떤 걸 준비했습니까?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빅픽처. 뭐 이거는 찌라시 내용이니까요. 예. 뭐 사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예. 내년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됐지만 저희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생각 없다. 예. 총리쯤이면 몰라도 이렇게 예.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뭐 지방선거에는 안 나오시고 당대표로 지방선거 공천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고요. 예. 뭐 정발이라고 하죠. 민주당 혁신기구 정당발전위원회를 통해서 내년 8월까지 임기가 보장됩니다. 그러면 시도당 공천권을 중앙당으로 다시 추 대표가 가지고 오려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만일 이게 실행되면 엄청난 내용이 따를 거예요. 쉽지 않을 겁니다. 반발이 엄청 세질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네네. 지방선거에 이제 출마 안 하실 것 같긴 한데 그러면은 6월 13일이잖아요. 지방선거가. 그러면은 공천권은 뭐 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당규 바꾸면서 그 공천권을 그 지방에 준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그걸 다시 갖고 온다면 당연히 반발이 따를 테고 추 대표는 임기가 내년 8월까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느 정도는 행사를 할 겁니다. 근데 네. 본인이 지방선거에 나가게 되면 행사를 못 하겠죠. 근데 본인이 지방선거 나가려면 서울시장밖에 없어. 뭐 뜬금없이 그렇죠. 인천시장 나갈게요.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서울시장은 당내 경선도 치열을 할 테고 또 현직 시장의 프리미엄이 있잖아요. 그렇죠. 박원순 시장이 뭐 안 한다 그러면 모를까. 또 한다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선택일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당을 조금 더 자신이 장악하려고 생각이 누구나 있겠죠. 그게 사람인데. 사람이니까. 뭐 어때 그게? 네. 그런데 그러면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데 시스템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내년 8월까지 대표를 하다가 그 외의 행보가 총리로 갈 수 있다. 네. 뭐 그렇게 하려 하더라도 내가 내 사람을 많이 심어놓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게 하면 어떤 유혹은 있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이 찌라시 내용은 저희 안드로메다 1회에 나오셔서 총리라면 몰라도 이걸 보고 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맨 마지막을 보면은 이번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어서 당대표 임기를 마친 뒤에
2020년 21대 총선에서 최초의 여성 국회의장에 도전할 수도 있고 뭐 총리 입각을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우리 방송 보고 누가 썼네 이거 보니까. 그렇죠. 야, 찌라시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되지. 자기 생각 없이 말이야. 뭐 했던 거 대충 보고 쓰고. 방송한 지도 오래됐는데요. 추 대표는 어쨌든 집권 여당의 대표를 하면서 굉장히 강한 카리스마를 보여주고 있고 계속해서 언론에 집중 조명을 받고 있잖아요. 치게 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강하게 하면 강하게 하는 대로 지금 조명을 받고 있고 그렇죠. 강하게 자꾸 야당을 압박하면서 민주당 지지자들 핵심 코어들한테 굉장히 박수받고 있어요. 그거 봤습니까? 네. 악수 안 하는 거? 그러니까 네네. 악수 안 하고 딱 지나치는. 쌩까고 그냥 가는 거. 그거는 보통 시원하잖아. 아니에요. 박주선이었죠. 박주선 무시하고 그냥 가버리는 모습. 와.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그 집권층 핵심 지지자한테 박수받고 있기 때문에 네. 추 대표는 나쁠 게 없다. 뭐 저희가 지금 디지털 뉴스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SNS상에서 인기를 봐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인기가 많으세요. 남편 뭐예요? 아니 뭐 아무것도 안 시키길래 오늘 아니 이거는 남편 시간이 아니에요. 치고 들어와야지 뭐 하고 있어요. 아, 저 형 진짜 지금 무책임하네. 뭐 보고 계셨어요. 아니 겸손하게 이제 우리가 그 에티켓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뭐 들어가는 게 아니 이가 아니다. 툭툭 들어와요. 아니 뭐 지금 추미애 대표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는데 내가까지 뭐 그렇게 또 뭐 잘하고 있나요? 네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넘어가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요즘 뭐 점점 인지도에서도 그렇고 주목도에서도 그렇고 연세대학교를 방문했어요. 네. 네, 연세대학교에 가서 일일 강사를 하셨는데 일단은 홍준표 나가라라는 현수막이 걸릴까봐 미리 학생들한테도 알리지도 않고. 아이고 쪽팔려라. 네, 연세대 사회학과를 가셨습니다. 왜냐? 일배를 많이 하라고 권유한 유석춘 한국당 혁신위원장이 주선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연대 사회학과 교수 맡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홍준표 대표가 지난 대선 때도 젊은 층의 본인이 롤모델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가신 것 같은데 학생들한테 내가 연대 찾은 게 지금 50년 만인데 여러분의 궁금증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그리고 바로 질의응답만 받으셨대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실제로 고대를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아마 신촌 근처도 안 갔을 거예요 아마. 성격상. 아 그래요? 근데 연대 왜 간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거예요? 정치적 행보라고 봐야 됩니다 이거는. 근데 첫 질문 굉장히 날카로웠네요. 네. 홍 대표는 부인에게 초년이 출세했다라는 말을 했을 뿐만 아니라 돼지 발정제 사건도 있었는데 당 혁신을 위해 홍 대표의 여성관이 바뀌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그러니까 송구 질문이. 송구 질문. 네, 학생들이 몰랐는데도 오실 거를 뭐 마치 준비됐다는 듯이 막 던졌어요. 야, 근데 이 대답이 네. 야, 홍 대표 이러면 안 되지. 경상도에서는 초년, 이 초년이란 말이 여성 비하가 아니고 친근한 말이다. 야 씨발 우리도 여기다 경상도다. 네 경상도의 초년이 이거 뭐 친근한 말이야? 이 촌년아. 나한테 얘기야? 나한테? 아니 그러니까 촌놈이다. 본인 스스로 촌놈이라 할 수는 있지만 연은 또 달라요. 그렇게 표현하죠. 근데 자꾸 저는 솔직히 이 홍 대표 네. 자꾸 우리 경상도 이상하게 좀 표현을 많이 경상도 해요. 이상 그때 장인 뭐 뭐래. 장인하고 이 양반 저 양반 한다 사람 누가 있어요. 영감탱이라고 그랬다고. 아, 야, 경상도에서 없어요. 뭐야 우리 경상도에서 그런 거 안 해. 우리 다 경상도고 형도 이제 남태형도 경상도고 저는 경북 출신의 네. 경상도인데. 배우님 어떤가요?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이런 거죠. 영감탱이 따른 촌년입니다. 놀려면 나 정도로 놀아라. 이런 롤모델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영감탱이도 그렇고 쓰지 않아요. 우리 어머니 안 써요. 누가 써요 장인한테. 자꾸 그거 갖다 붙이시면 지역에서도 진짜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럴 수는 있죠. 그 연세 많이 드신 할머니가 자기 남편한테 영감탱이야. 아이고 저 영감 때문에 내가 할 수는 시집 있죠. 와가지고 고생을 하고 이 그쵸. 영감탱이 이렇게 하지. 남편한테. 누가 장인한테. 장인은 누가 여자한테 촌년아 이러면 욕이에요. 바로. 기빵맹이 날아오지. 많은 오해를 양산하시는. 난 이것도 나는 홍 대표 부인도 안쓰러운 게 다들 보는 앞에서 천년이 출세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웃고 좋아하잖아. 뭐야? 근데 되게 세 보이시던데. 그러니까 희한해. 네. 서로 이제 정치적 타협을 하고 나왔겠죠. 아니면 이제 호남의 사이로서 뭐 영남의 기계를 보여준 게 아니냐. 촌년이다. 제가 왜 기분이 나쁘죠? 네. 아니 짜증나는 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또 계속 이런 질문을 해요. 이 친구들이 참 잘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탈당 권유는 꼼수 아니냐?
야, 보수야당이 똑똑하네. 대한정당으로 역할을 못해서 외면받고 있는데 너 어떡할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또 뭐 얘기하십니다. 꼼수가 아닌 큰 수였다. 말장난이구만. 제가 뭐 또 이런 자랑을 할 건 아니지만 뭐 우리 대선 안드로메다 시절 때 설거지 발언을 또 이끌어냈지 않겠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100만 안티를 불렀다. 100만 안티를 불렀잖아요. 우리 그래서 학생들이 잘하네 질문들을. 박변의 그 의거 덕분에 정규 편성이 됐다고. 저 그 이후로 지금 우리 동문 선배들을 보지를 못하고 지금. 영남고에서는 거의 뭐 역적이죠. 아우, 역적이에요? 싫어하세요. 그 영남고등학교 이제 2대 역적이 있죠. 누굽니까? 최승호 PD. 최승호 우리 PD님도 우리 고등학교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 이대 역적. 박지훈 변호사가 더 기분 나빠요. 이따가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구나. 마지막으로 이제 학생들한테 이런 말씀을 남기고 가셨대요. 한국당이 싫더라도 좋아하려고 노력해달라. 저희 당을 예쁘게 봐달라. 이렇게 부탁하셨다고 합니다. 이 한마디 하고 싶어요. 예쁘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정말 뭐 자유한국당 저는 뭐 사실 보수 진보 이게 균형이 있어야 되는 사실은. 근데 보수 자체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꼴통으로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정말 예쁘게 볼 수 있도록 젊은 사람들이 많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가가 뭐 이렇게 답변하고 강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젊은이들한테 어필이 될 수 있는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야지 보수 정당이 제대로 된 정당이 된다.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또 이혜원 대표는 첩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뭐 자연스럽다. 본인한테는 그분한테는 그렇죠. 특별히 이상할 건 없다. 참. 앞에 뭐 안 붙이고 그냥 영감탱이 하는 것도 양반이죠. 그렇죠. 이 작가 같아서는 그 앞에 했죠. 그. 18?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18?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좀 늦었잖아요. 네. 방송 올 때 네. 늦어서 근데 라디오를 들으면서 왔었는데 YTN 라디오. 네. 야, YTN 요즘 굉장히 발전했어. 왜요? 뉴스였는데 네. 홍준표 대표가 말 바꾼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후보 시절 때 네. 박근혜 용서합시다 우리가. 그렇죠. 최경아이, 네. 서청와이, 네. 윤상현이 용서하야지요 여러분 뭐 이랬다고. 근데 지금 쫓아내자고 했잖아요. 네. 말 바꿨잖아요. 네. 그런 말 바꾸기 많아. 네. 근데 그 말 바꾸기 그 생으로 홍준표 말을 틀어주면서 배경음악으로 모래시계? 모래시계 태워라 쫙 깔아주더라고. 야, 굉장히 감동적이었어. 정말요? 요새 들어봅시다. YTN이 굉장히 노력하는구나. 친박들 우리 당권 정지하고 이래 된 거 다 용서합시다. 이정현이 그다음에 울산의 정가변이 그리고 그 서청원 그다음에 최경환 윤상회 다 용서하는 게 맞겠죠? 서청원 최경환 다 용서합시다. 다 용서합시다. 정권 잡자마자 노조 전위대로 내세워가지고 방송 장악하려고 과연 과거에도 그런 조폭처럼 방송을 장악하려고 했는지 그거 한번 국정조사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집권하면 SBS 8시 뉴스가 싹을 체포했습니다. 싹을 체포했습니다. 여러분 도둑놈의 새끼들 사과도 안 해요. 이 정권이 그 100개 중에 2개는 없애버리고 여러분 도둑놈의 새끼들 조폭 정권 같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말 바꾸는 거 사실 정치인이 말 바꾸는 거는 뭐지 오늘 일이 아닙니다만 네. 홍준표는 정말 계산적인 거야. 대선 전에는 그 태극기 표, 할머니들 표, 할아버지들 표 얻어야 되기 때문에 박근혜는 못 갔다가 네.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죠. 바른정당도 땡겨와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나가라 그러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이제 본인의 철학이죠. 이득이 될 때 뭐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네. 뭐 필요하면은 친박 좀 했다. 원래 또 친이했다가 중간에 또 친박 비슷하게 그렇죠. 했잖아요. 그러니까 새서 친박표 받고 또 대표 됐다가 또 디도스에 다이 됐다가 또 이번에 다시 또 와가지고 할 때는 태극기표 받으려고 친박하고 끝나니까 탈당하면서 다 또 쫓아내면 너무 표가 떨어지니까 표를 의석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서청원, 최경환 정도만 찍어내는 박근혜 당연하고 윤상현 정도는 그래도 좀 화이트하게 씻어가 쓸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해서 막 그것도 굉장히 전략적으로 어디까지 예를 들면 검사 시절 어디까지 기소할까 이런 느낌으로 친박도 대표적인 친박 몇 명만
쳐서 뭔가 자기들이 환골탈태했다는 느낌을 주려고 하는 네.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머리가 좋다. 타고난 전략가 같아요. 네. 그걸 전략가야? 아니, 나쁜 의미에서 아니, 말이야. 그러니까 전략가도 맞아. 굉장히 전략적이지. 절약하잖아. 아껴가지고 근데 좀 별명만 쓰고. 전략가들은 이렇게 티가 확 나게 하진 안 하지. 않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기질적으로 또 그렇잖아요. 아니 근데 보여주잖아 본인이 그냥 하고 있다고. 나는 그대로. 남배우 옛날 사람이냐. 하이타이를 얘기하네. 야. 아니 막창 씻을 때 우리 정말요? 얘 옛날에 하이타이로 씻었어. 하이타이 막창 썼지. 씻을 때. 하이타이로 씻은 거 알고 먹어요? 그렇죠. 뭐 옛날에 맛있는 그걸 알고 그래도 먹었죠. 맛있는 예. 거잖아. 대구 막창 유명한데. 하이타이가 또 세제니까 뭔가 깨끗해질 거란 생각을 많이 했죠. 네. 뭐 친박 하이타이에 씻는다고 친박 아닌 건 아닙니다만은. 알겠습니다. 네. 네. 최초의 가로비등 하이타이. 그렇죠. 네. 그 뒤에 뭐 그렇죠. 슈퍼타이 이름 많이 네. 나왔어. 아 슈퍼타이로 바뀌었나요? 아니 다른 다른 지금 회사? 다 슈퍼타이나 하이타이에서 이제 하이타이 굉장히 알아. 단계가 뛰어난 고급화된 전략. 그 다음에 스파크가 나왔어요. 그렇죠. 예. 네, 그렇죠. 홍준표 대표를 통해서 우리 한국 사회 세제 변천사까지 굉장히 YTN이 풍성하네요. 네. 네, 다음은 저 찌라시는 아니고요. 부산 사하고 여중생 폭행 사건 이후에 뭐 강릉, 서울 뭐 막 터지기 시작했어요. 막 터져요. 네, 그랬죠. 그래서 제가 뭐 어쨌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YTN 기사인데 이 학교 폭력이 언제부터 시작되고 제일 많은 것 같으세요? 어디서 제일 많을까요? 요즘은 계속 중학교가 TV 나오는데요? 중2? 14세? 조사해 보니까 학교 폭력 당한 학생 10명 가운데 6명이 초등학생이에요. 아, 점점 내려오는군요. 네. 야. 학교 폭력이 시작되는 곳과 제일 많은 곳이 초등학생이 68.5%가 학교 폭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다. 아니, 우리 아들이 지금 4살인데, 네. 지금 저 와이프가 좀 아파가지고, 대전에 내려가 있어요. 저희 주말 부부인데, 이제. 네. 근데 태권도 도전을 보낸다는 거야. 네. 아니, 4살짜리한테 4살. 태권도 네. 보내라고 내가 말을 뱉으면서 그 중학생 애들 막 맞고 이런 거 생각하더라고. 그래서 그거 보내고 끝나고 합기도도 보내. 바로 유단자로? 네. 저희가 시민단체인 그 청해단이 조사한 지난해 전국 초중고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지난번에 단독 입수했는데 전국 17개 시도의 초중고 학생 7천여 명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학교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대답한 학생이 2015년보다 2016년에 4.6% 늘었는데 교육부는 준다고 나와요. 시민단체가 조사한 거는 는다고 나오고. 그럼 초등학생이 제일 많다 그랬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폭력이 제일 많을까? 그러니까 초등학생이니까 언어 폭력이 28.2%로 가장 많았고요. 왕따 같은 거? 근데 맞는 것도 24%예요. 많다. 네. 그 집단 따돌림 16%. 큰 문제네, 이거. 근데 초등학교부터 시작된다는 거를 학교 일선에서는 알 텐데 이게 안 막아지니까 이런 강릉, 뭐 나중에? 안산, 뭐 부산 사하고 부산.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학교 폭력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겠냐고 아이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아이들한테. 그랬더니 어떤 게 학교 폭력인지 가르쳐 달라. 근데 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언어 폭력은 학생들은 그거는 폭력이 아니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장난한 거고. 나중에 이제 문제가 돼서 학교 폭력위원회 같은 게 열려서 왜 그랬냐 그러면 나 장난한 건데요라고 그렇지. 얘기를 하는데 그게 진심인 거예요. 근데 제가 그 학교 폭력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알아봤거든요. 네. 저학년 있죠. 1, 2, 3학년. 시청각 교육밖에 안 비디오 보여줘요. 그걸로 끝이고 그 외부 전문가가 와서 하는 학교 폭력 교육은 고학년만 해요. 그러니까 저학년 애들은 모르는 거예요. 뭐가 뭔지. 홍상희 기자 강원도 출신이잖아요. 네. 그 제가 저는, 네. 홍상희 기자와 같이 초등학교를 다녔던 네. 홍상희 기자 1년 후배. 네. 그분이 나한테 많은 제보를 하더라고요. 아. 저에 대해서 홍상희 기자가 초등학교 때 어땠다. 공부를 잘했다면서요. 네. 폭력적이었습니까? 아니야 전혀. 굉장히 똑소리 나. 그 학교의 최고의 여신이었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그 뭐라 그래 요즘 말로 하면 엄친딸 네. 뭐 그랬다 그래요. 그랬다 그랬는데 본인이 초등학교 때 네. 그 소위 말하는 괴롭힘 네. 이런 거 경험해본 적 있나요?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 초등학교는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장남리예요. 초년 맞네. 네. 그래서 15명이 그냥 한 반에 15명이 1학년부터 6학년 때까지 갔어요. 쭉? 네. 거기서 1등 한 거야? 네. 그리고 그 15명 중에 뭐라고 난 또. 3분의 2가 홍 씨예요. 집송촌이라서. 아 그래요? 그래? 그게 다 친척이에요. 다 친척. 다 친척이고 혼자 그 여신 뭐, 아이고야. 뭐 친척끼리 뭐 때리고 맞을 게 뭐가 있어요. 아니 반에서 그래도 때리면 근친 상폭이네. 진상법. 그거 좀 적당히 합시다. 너무 나갔잖아 근친까지는. 아니 나 친척인데 같은 홍씨끼리 때리면 뭐 홍준표는 홍씨 아니야? 우리 천년이네. 죄송합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뭐 저 박배우는도 있겠지만
여자친구도 고무줄 놀이 하면 고무줄 장난 끊고 많죠. 막 치마 장난 올리고 막 그랬거든. 고무줄 끊는 건 폭력이 아닌데 치마 올린 건 폭력이 아이스 깨끼. 아이스 깨끼 하면서. 근데 그거는 왜 하는 거예요? 보고 싶어서? 보고 싶다기보다 장난치고 싶은 것 보고 같아요. 싶은 건 아니고 남들한테 이목도 받고 여자를 괴롭히면서 그 좋아하는 여자, 애한테. 그렇지 그 여자한테 좀 뭐 그런 것도 있어. 개구리 같은 거 잡아서 던지고 막 그렇지. 이랬었는데. 그게 다 러브콜이죠, 러브콜. 가방 안에 넣고. 가방에 넣는 게 러브콜이에요? 그럼 제 머리 위에 지렁이 얹은 애들도 다 러브콜이네요? 나 그거 정말 싫었는데. 아, 그거 있었네. 그럼 좋아하네. 괴롭힘이 있었네. 좋아한 거예요? 그 지역의 특성이 아닐까. 다른 지역은 지렁이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또 웹드라마 마이 올드 프렌드 네이버에 보시면 AO의 유나 네. 치마를 성추행하는 역할로 제가 나왔는데 그때 아이스 깨끼 했습니다. 예, 카바레에서 나왔어요. 이 유나 이쁘지요? 일단 이쁘다보다 친절하고 아이돌이 제가 AOA의 유나? 예. AOA 뭐예요? AOA 이제 설현이 제일 유명한데 초아가 삐져가 나왔고요. 유나, 유나도 있죠. 유나 하면 소녀시대 같게 소녀시대 유나인 줄 알았다. 유나 말고 아오가. 송유나. 송유나 말고 설경구 설경구 또 하면 또 설현 나오고 그럼 또 AO에 연결이 되잖아 이 사람이.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부산 뭐 사고 여중생 폭행 사건과 강릉 여고생 폭행 사건, 전주 여중생 투신 자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저도 어쨌든 아이스 깨끼를 했다. 아니 제가 아까 왜 물어봤냐면 우리 때도 뭐 한 30년 전입니다만 초등학교 때 왕따라는 이름이 없었지만 약간의 따돌림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뭐 주먹이 오고 가고 뭐 이런 건 없었거든요. 피가 나도록 때리고. 그렇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가 좀 궁금한 거야. 사회가 갑자기 발달하고 개인주의적이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친구랑 안 놀고 우리는 다 흙만지면서 같이 놀았잖아요. 좀 차이점이 이게 우리는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집단적으로 한 명을 괴롭히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괴롭힐 수는 있어요. 왕따 정도. 근데 집단적으로 한 명을 폭행하는 경우는 난 기억이 한 번도 안 나요. 싸워도 1대1로 싸우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건 있는데. 왜 지금은 많아졌을까? 그러니까 원인을 분석하자 이거지. 이게 군중 심리도 있는 것 같아. 군중 심리가 집단이 한 명을 괴롭히는데 한 명이 이제 약해 보이고 이러면 언론이나 이게 우리 영화 같은 거 많이 보여주잖아요.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보고 있다가 좀 따라하면서 한 명이 하니까 다 따라하는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을 경쟁으로 계속 몰아넣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학교에서는 통지표가 안 나와도 누가 누구보다 잘하냐 이거부터 해가지고 학원 다 보내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거기에 대한 분노를 풀 데가 없는 거야. 약한 대상이 보이면 걔한테 쏟아붓는 거예요. 다구리를 놓으면서.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서 분명히 경쟁이 붙어서 한 명이 좀 하면 더 심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보면 대여섯 명이 그 부산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옆에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야. 혼자서는 그렇게 절대 못 하거든요. 야, 근데 홍 기자 참 통지표 참 오랜만에 들어보면 요즘도 통지표란 말 쓰나요? 수미안 가서나? 안 우리 내가 맨날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생들인데 아니면 저 친구 물어보니 반에서 몇 등 하나 이걸 계속 물어봐요. 등수 자체가 없어요. 근데 없지만 아이들이 겪는 스트레스는 있겠죠. 누가 누구보다 더 잘한다 이런 거를 너무 인식하고 어른들이 그거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경쟁 교육이 문제네. 그것도 그죠. 근데 옛날하고 다른 방식이 제가 느낀 건 이문열에 뭐 예를 들면 우리들의 일그러진 경우는 있잖아요. 엄석대 같은 어떤 절대적 독재자가 막 지배하면서 뭐 때리고 이렇게 한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뭔가 나도 저 희생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이 그 한 명의 타겟을 정했을 때 자기도 이게 가담하지 않으면 저 희생자 대회에 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이 집단적인 그 왕따에 가담하게 되는. 맞아요. 그리고 그것이 또 죄의식이 없는 게 우리 반에 나름 있는 유일한 애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쟤를 그냥 괴롭히는 건 당연시 해야 돼. 종교활동도 하는데 내가 당연히 내 참여 안 하면 나도 이상해질 거라는 그런 것들이 뭐 경쟁교육이 더 심화되면서 작용된 게 크지 않을까. 다수에 끼는 게 본인한테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조금 더 해더라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봤을 때 박변이 지성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인성이 나쁜 사람도 아닌데 그쪽 대회에 있었던 거. 그런 것도 그런 심리가 아니었나. 내가 무슨 얘기가 있어요. 뭐 상관이 있어요 지금. 대구에 이제 그쪽 줄에 있으면 편하니까 계속 그렇게 산 거예요 저 사람도. 오늘 제가 이 주제 한다고 그랬더니 시민단체 계시는 분이 이 얘기 꼭 해달라고. 지금 이런 많은 사건들이 최근에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관심에서 멀어져 가는 것 같아서 너무 가슴이 아프다. 뚜렷한 대책은 나오지 않은 채 소년법 개정이나 폐지 얘기만 나온다. 소년법을 강화해서 아이들한테 매를 드는 것도 좋지만 그 매를 맞은 아이들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그건 투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비용이 드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얘기를 안 한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고 학교로 다시 이 아이들을 돌려보내는 것도 어른들의 책임이다. 근데 저는 그 왕따 당하고 집단 괴롭힘 당하고 폭력에 희생 당하고 그러면서 스스로 목숨 끊는 친구들 네. 있잖아요. 나 충분히 이해가거든 그 심정이. 그러니까 그런 일은 진짜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최소한. 네. 우리가 다 조금 더 관심 가지고 우리도 다 아이들 키우는 입장에서. 나도 반성하는 입장에서 우리 학폭이라는 게 있어요. 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네, 제가 우리 아이들 학교 학폭이 또 변호사니까 네. 아마 그 학교의 변호사가 저밖에 없나 봐요. 그래서 뭐 당연직으로 했는데 사실 시간도 없고 그래 잘 참석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 저희 아이들 학교는 폭력 사건들이 뭐 거의 안 일어나서 큰 문제가 없는데 이걸 또 좀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좀 많이 느껴지거든요. 조금 실제적으로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박변 얘기 되니까 갑자기 생각나네. 이런 것도 아이들께 있을 것 같아요. 뭐요? 쟤네 아버지 뭐 하지? 그거 크죠. 그래서 뭐 변호사. 요새는 안 그래 잘 안 그래. 아니 변호사 이러면은 왕따 안 시키고. 안 그렇다는 게 예전에는 그랬지. 아니야? 요새는 그 적지도 않아요. 학교 아버지 친구들끼리는 알 거 아니야. 알지. 나는 내 방송 그래 나도 모르던데 아들이. 관심이 없구나. 뭐 아파트 평수에 따라 애들 그룹도 달라지고. 그러니까 저희 쪽에는 좀 안 그래요. 저희 저 동네는 덜한 것 같은데. 부촌이어서 그렇지. 아니에요. 절대 그렇죠. 저희 좀 잘 살지도 않고. 절대 임대 아파트도 다 있는데 나는 그게 정말 싫었는데 우리 애들 얘기 들어보니까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 또 우리는 공무원 아파트가 있어요. 경찰들이 많아서 그런가? 아버지 절반은 다 경찰들이야. 뭐 관내에서 그런 일이 형사가 많아 아버지가. 지금 이 와중에 마지막으로 교육부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네. 그 교육부 예산이 지금 뭐 완전히 통과된 건 아니지만 30%가 준대요. 그러면은 학교 폭력과 관련된 예산도 줄겠죠. 그거 그렇죠.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한다는 건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교육부에 있었던 학교 폭력 대책과가 이름을 학교생활문화과로 바꿨어요. 이름만 바꾸고 학교 폭력 없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모들이 왕따 당하는 피해 학생 부모들이 학교도 못 믿고 정부도 못 믿어요. 네. 그래서 뭐 하냐면 사적 복수를 합니다. 어떻게? 조폭을 고용하고. 거짓말. 진짜 그렇게 해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 그게 제일 효과가 있대. 그러니까 조폭이 와가지고 바로 겁내지. 가갖고 나 제 삼촌인데 괴롭힌다며 이 한마디 해결된대요. 그게 현실로서 지금 학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럼 왜 그러면 학부모들이 학교하고 정부를 못 믿게 됐냐? 그건 학부모 탓이 아니야. 학교와 정부 탓이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네. 그러니까 학폭위 같은 거 잘 해야 돼요. 만들어 놓으면 많어. 예. 제대로 운영해야지. 네. 자, 그럼 이것으로 시사 안드로메다 오늘 준비한 내용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방송은 역시 우리 토요일 날 뵙는 거죠? 네, 토요일 날 봐야죠. 예. 여러분 토요일 일요일 밤 11시 20분부터 12시까지 94.5MHz로 YTN 라디오도 방송이 되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고 라디오 끝나고 바로 팟캐스트 버전도 이어지니까 팟캐스트 버전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동영, 박지훈, 홍상희, 꼽사리 남태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꼽사리도 아직도 하나? 시사 안드로메다.